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지금 이 촬영 작업을 하는 제 서재방을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 기회를 이제 빌미로 제가 여행을 다녀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잘 다녀왔고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여행에 관련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문득문득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새로운 시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주제에 집중함이 없이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두세 편 정도는 여행기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첫 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일찍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충남 연산 개태사입니다. 이곳은 충남 논산에서 계룡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룡산의 핵심 지역이죠. 그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태사 뒷산 이름이 현재는 천호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황산으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산 밑에 있는 벌판은 황산벌이겠죠. 그래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 백제의 멸망의 그 순간, 계백과 그 결사대가 마지막 항전을 했던 일전을 벌였던 그곳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장소가 여기구나, 연산이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알게 되신 셈이 됐고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백제뿐만이 아니라 후백제의 마지막 순간도 여기더라고요. 이제 신라가 쇠퇴해서 후삼국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건이 그 후삼국을 재통일해서 고려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백제의 마지막 순간에 양쪽 왕건의 군대와 당시 후백제군을 이끌던 신금의 군대가 여기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신금이 항복을 하게 돼요, 이 장소에서. 예. 그래서 그 후백제의 마지막이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왕건의 명으로 여기다가 개태사를 짓게 돼요. 그것은 이 지역의 민심을 다독거릴 필요를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 당시 후백제는 백제 유민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체성을.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 연거푸 그런 일이 두 번씩이나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흉흉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건이 이 절에다가 자신의 그 의진, 자신의 그림이죠. 그림을 이제 보관하게 합니다. 그게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감시자의 눈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 그만큼 그쪽은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었다. 그 당시에. 지금 정리를 해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건물이 그 어진전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 건물은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새로 세워진 것이고 개태사 초기에 전통을 쫓아서 지금도 왕건의 어진을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 제가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에요. 개태사가 이제 중창이 돼요. 김광영이라는 사람이 중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자분이세요. 그 이제 이분의 생존 시기를 보면은 생애 시기를 보면은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이 절이 아직 중창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이 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땅 속에 있는 부처를 꺼내서 빛을 보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부처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태사 내에 지금은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개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개태사 창운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법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중창한 초창기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당군 영정을 모셨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가 이제 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고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자, 이 중창한 시기는 일제시대예요. 예. 그리고 그 앞뒤로 그 시기가 뭡니까? 조선조고 수명을 다할 때죠. 예.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왕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외세에 후달리고 자기 내부에서 갈등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선조에 어떤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던 유교도 지배력이 약해졌죠. 외세는 이미 이놈 저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 위에서, 그리고 주변의 땅에서, 그리고 주변의 바다에서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외국에서 신문물이 들어오고 서학이라는 천주교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오랜 박해를 딛고 들어왔죠, 천주교가. 그렇지만 천주교는 서구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어떤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해요. 예.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잃고 일본의 한 부분이 되는 데 대해서 천주교는 아무런 저항.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99.999%가 넘는 우리 민초들은 반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민초들을 교인으로 삼으면서도 우리 민초들의 바램대로 행동해 주지는 않았지요. 천주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10년, 20년 전인가요? 사과를 했죠. 한국 천주교가. 우리 민초들이 일제치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묵인한 데 대해서. 자, 그게 입체적으로 그 당시의 민초, 우리의 선배 조상들이죠. 그 사람들이 처했던 위치를 보세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기댈 데가 없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해온 통치 이념에 기댈 바가 없고, 외세 누구도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기대지도 않았고, 그들이 들어온 종교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었고. 그때 등장했던 게 이제 민족 사상과 민족 종교들이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개태사가 중창한 그 시점의 앞뒤로예요. 자, 그들이 내세웠던 게 후천 개벽이죠. 여러 종파, 여러 사상들에 걸쳐서 핵심적인 단어를 뽑자면 그 후천 개벽인 것 같아요. 제 소견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드리면 선천 다음 후천이거든요. 우리가 육식갑자도 있고 동양학을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로 도는 거죠. 그래서 선천 후천 개념은 그중에 가장 거의 제일 큰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지구가 변하는 사이클이죠. 우주가 변하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이 변하는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천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 봄, 여름이에요. 후천은 가을, 겨울이에요. 봄과 가을로 바뀌는 시기가 되게 혼란이 많은 시기예요. 그죠? 봄에 이파리가 무성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나무가 쑥쑥 자라고 가지를 벌리죠. 이파리가 짙어지고. 그렇지만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그게 열매를 맺어서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려면 그 잎을 다 떨궈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여름은 이제 불이죠. 불같이 뻗쳐나가죠. 그렇지만 가을은 금입니다. 칼 같은 존재죠. 그런 가지들을 쳐내야 돼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 선후천에 대한 이야기는 동양학 전체의 깊은 뿌리를 동양학의 깊은 뿌리인 주역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 동양학 전체의 이야기죠. 단지 우리의 선배 민초들은 그걸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다라고. 그걸로 견뎌낸 부분이 큰 것이죠.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학이죠. 그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거는 우리가 과실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후천 세상, 좀 더 평등한 후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한테 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 때 뭘로 이끌 것이냐. 그렇게 이념이 필요하다. 그게 즉 당군과 같이 온 홍익인간, 제세2화, 뭐 2화 세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개태사 상운각은 그 당시 그런 민족 사상과 민족 종교들의 여러 거점 중에 한 군데 역할을 한 것이고 당군 영정을 부처님이 앞서서 모셨던 그 이유기도 해요. 제가 그런 현장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는 길목에 있는 개태사를 제가 방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개태사에 그 당군 영정을 모신 곳이 창운각인데 그 창운각을 시주를 한 사람이 야산 이달이에요. 야산 이달 처음이신 분은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유지하고 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 역사책에만 존재하는 그런 왕들과 그런 중요 인물들이
그 모든 일을 다 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한 그 모든 요인인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99.999%를 차지하는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 역사책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과 사건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는다. 이런 어느 정도의 자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야산 이달이에요. 야산 이달은 이 개태사가 후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했어요. 야산 이달은 그런 기이한 행적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방이 될 걸 예견하고 해방되기 며칠 전에 3일 전인가요? 문경, 경상북도 문경 아시죠? 경사를 듣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해방을 맞이해서.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자신을 따르는 한 300여 명의 사람들과 를 인솔하고 안민도로 가서 피난을 갔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지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선후천은 그 당시 교체기기인데 사람마다 조금 시점은 틀려요. 그런데 선후천의 긴 주기를 봤을 때는 그냥 그때가 선후천 교체기라 이렇게 보면 되는 시점이에요. 야산 이달이 활동했던 시기, 개태사가 다시 중창되던 그 시기, 예. 그래서 민초들이 갈 곳을 잃었던 그 혼란의 시기가 즉 선후천 교체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야산 이달은 1948년이 후천이 시작하는 날짜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고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개태사에 가서 그 당시 대둔산에 있었거든요. 이달이 그때 가서 이벤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 제가 예전에 야산 이달과 관련돼서 만드는 동영상을 두 개 정도 있어요. 빼놓은 것이 있는데 요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따라서 참고 자료를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산 이달이 어떻게 이어지냐? 왜냐하면 초면이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김석진이라는 사람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분인데 이분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중동에 주역 대가로 알려져 있고 조중동에서 연말 연초 되면은 새해 운세 보는 셈 그런 느낌으로 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야산 이달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상당히 제도권 쪽으로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듯해요. 당시 이제 야산 이달 같은 경우는 돌을 닦는 공부하고 사회 활동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처럼 반반씩 섞은 사람이라면은 최재우 같은 경우는 동학의 이제 창시자죠. 사회 운동 쪽으로 좀 더 치우쳤던 그런 역할을 맡았었고 또 완전히 학구적으로 판 사람은 김일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후천의 주역인 정역을 제창한 사람이죠. 그 김일부는 영향력을 아주 이제 많이 미쳐서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을 불교의 탄허 그리고 동양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번 봤을 그 우주 변화의 원리 한동석 이런 사람한테 다 영향을 끼쳤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림 속의 상상 속의 인물, 신화 속의 인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냈고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냥 상식 정도 수준에서 관심을 가질 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후천의 교체기에 등장했던 많은 전 사상과 종교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김석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민초들 저변수로 깔려서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이 명맥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게 이제 새 시대의 새 희망으로서 조금 더 등장할지, 그런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옥석을 가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이 뭔지 실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태사를 보고 나서 이제 대둔산을 둘러서 끼고 돌아서 금산군 진산면 사무소에 면소재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제가 여행 기간 동안 본 첫 뉴스이자 마지막 뉴스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좀 놀랐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방식이 절차가 뭐냐면 대선 전을 치르든 여론을 만지든 그 방식 그대로 통치도 하겠구나. 지금은 통치 국면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당선인이기 때문에. 대선 전은 전쟁이잖아요. 그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이런 짓도 할 수 있고 저런 짓도 할 수 있겠다라고 10분 양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통치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국민들한테 조금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는 것이죠. 주요 공약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여러 가지 공약들을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각 세분화시켜서 각계급한 셈이거든요. 대선 전략이. 거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공약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공약들을 나라라는 전체로 묶어놓고 보면은 서로 충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색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 전문가 그룹이라서 만나서 노력을 하는 시도라도 보였다가 그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심스럽게 느끼면서 이런 말을 꺼내야 되는 것인데 인수위원장이 이런 말을 단박에 뱉는다는 것이죠. 네.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당 소속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그 위원장이 내놓는 핑계, 변명이 너무나 무례하다. 예의에 맞지 않는다. 정권을 인수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 조금의 노력도 귀찮다는 듯이 선거 기간 내내 활용했던 방법으로 앞에 정권에 무책임하게 비판하면서 그걸 디딤돌로 짓밟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방식.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표현한 대로 정말 뜻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경제력으로 보자면 세계 10위권이고 90위권이고 국방력으로 보자면 세계 5, 6위권의 큰 나라인 우리나라를 100년 대계는 고사하고 향후 5년 동안 그들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구나.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이 짧은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이제 손에 쥐게 됐는데 향후 5년간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존하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동양학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저는 도선 비기에 나오는 도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도순이 자기가 200~300자 되는 자신의 비기를 남기면서 그 70%, 80%를 구한 말부터 지금까지 남긴 거거든요. 제가 앞서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이 일어났던 민족 사상과 민족 종교들이 당시를 선우층 교체기로 말하던 그 시기에 도선은 많은 양의 자신의 예언을 할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비기를 보면 그러면서 이런 언급을 하죠. 세상이 혼란스럽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뜻 있는 자의 말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시정자배의 말은 반드시 맞는다. 이게 밑에 있는 도순 비기에 나오는 한자로 된 부분을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들도 각각 한번 지금의 상황과 비추어서 새겨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00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성녀인 도선이 고려를 맞이하면서 고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그의 많은 시간과 예언을 1000년 뒤를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할애한 예언이거든요. 문화유산이죠.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 대가의 시선을 한번 참고할 만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첫날 여행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2편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